언제까지 선물옵션 자료 찾아보느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만 있을 건가요? 이 영상 하나만 보면 선물 기초부터 실전 매매까지 완벽하게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매매를 하면서 겪게 될 수많은 시행착오와 손실들을 아껴드릴 수 있다 확신합니다. 2019년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2021년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시작된 하락장에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던 투자자들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엄청난 손실을 그대로 겪어야만 했습니다. 저 또한 선물옵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가 폭락이나 하락장은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 손실을 그대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물옵션을 제대로 배우고 적절히 활용할 수만 있다면 상승장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도 투자 손실을 보호하거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12년간 금융시장에 몸담고 있는 선물옵션 전문 트레이더이며 수강생을 소수만 모집하여 2년간 1:1 코칭으로 300명 이상의 선물옵션 트레이더를 배출한 트레이더이자 투자교육 강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와 2021년 하락장에서 제게 도움을 받아 선물옵션을 올바르게 활용한 수강생분 중 확인된 수익금만 최소 수십억 원에 달하죠. 그동안 상담을 받아왔던 수많은 사연과 교육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그 누구보다 쉽고 꼭 필요한 내용들로 압축하여 선물옵션 기초부터 실전 매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주식에서 파생된 파생상품은 크게 선물과 옵션으로 나뉩니다. 선물과 옵션 모두 투자 손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파생상품이지만 각각의 사용 용도와 활용 범위가 달라 전혀 다른 손익 구조와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선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옵션 기초부터 실전 매매까지 1시간 완벽 정리 강의를 하단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위험을 해지하는 수단으로는 선물보다는 옵션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 꼭 한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선물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현물과 선물의 차이점을 구분하고 현물에 없는 선물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물과 선물의 차이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보유 기간, 손익 구조, 투자 금액이 됩니다. 먼저 보유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물은 거래 대상이 되는 주식이나 상품 자체를 매수하여 보유하는 개념이라면, 선물은 상호 거래자가 특정 날짜에 특정 가격으로 특정 수량을 거래하겠다는 일종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 현물은 해당 주식이 상장 폐지되지 않는 한 얼마든지 원하는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반면, 선물은 상호 거래자가 처음 정한 계약 기간 동안만 계약을 보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물은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가로 보유하는 개념이라면, 선물이나 옵션은 부동산 전세나 월세와 같이 만기가 존재하는 만기 계약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선물의 손익 구조와 투자 금액을 알아보고 현물을 거래할 때 선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 선물 옵션은 현물을 보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세 변동에 따른 투자 손실의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과 옵션 모두 시장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하락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포지션에 따라 양방향으로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1억 원 보유한 투자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앞으로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상승을 해야지만 수익이 발생합니다. 만약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하겠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방향이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단방향 매매라고 합니다. 반면 선물은 매매자가 선물 매수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 하락하면 손실, 선물 매도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 상승하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기 때문에 이를 양방향 매매라고 합니다. 이처럼 선물은 현물과는 다르게 주가가 하락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겨 시장 상황에 따라 상승 또는 하락이 예상될 때 모두 대응하여 손실을 해지하거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을 하는 분들에게 매도라는 개념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한다는 게 의아해할 수 있는 거죠. 선물은 현물과 다르게 보유의 개념이 아니라 거래 계약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의 조건에 따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영상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다시 돌아와 선물을 현물에 적용한 예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주식 차익과 배당 수익을 얻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1억 원 보유한 투자자가 시장 상황을 살펴보니 향후 여러 정부 정책상 1개월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때 투자자가 주식을 전부 처분하는 대신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선물 매도 계약을 한다면 예상대로 주가가 1개월간 10% 하락하여 현물에서 1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해도 선물 매도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1천만 원의 수익으로 투자 손실을 상쇄하게 되어 안전하게 배당 수익을 얻는 것과 동시에 손실에 대한 위험을 해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시장 가격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생각된다면 선물 매도 포지션을 매수 청산하여 수익을 확정짓고 보유 매도 계약을 조기 종료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선물은 현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사전에 방어하고 안정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생 상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식은 현재 매수하고자 하는 주식 가격을 확인한 후 그 가격만큼 주고 주식을 매수하면 되는데 선물은 현물과는 다르게 매수하여 보유하는 개념이 아닌 계약의 개념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있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의아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선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현물과 같은 금액이 필요하다면 손실을 방어하고자 하는 매매자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현물과 다르게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 거래 금액 총액을 모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일종의 계약금, 담보금의 개념으로 일정 수준의 증거금만 증권사에 예치하면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1억 원 보유한 사람과 1억 원의 13%, 즉 1,300만 원이라는 증거금을 증권사에 예치하고 선물 계약을 거래하는 사람 모두 같은 수익 또는 손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 주식 1억 원을 보유한 투자자가 주가가 10% 하락해 1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때 삼성전자 선물 매도 계약을 보유한 투자자는 증거금 1,300만 원으로 1천만 원의 수익을 올려 투자 손실을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10% 상승하면 주식 투자자는 1억 원의 투자금 대비 10% 수익률을 올리게 되고 선물 매매자는 1,300만 원으로 투자금 대비 76%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선물은 현물의 보조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시장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하락에서도 수익이 발생 가능하며 작은 금액으로 큰 자금을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리켜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라고 하죠. 삼성전자 선물의 증거금률이 13%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약 7.6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물과 선물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유 기간입니다. 현물은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을 매수한 이후 상품이 소실되거나 주식이 상장 폐지되지 않는 이상 원하는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물은 상호 거래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평균 1에서 3개월간 미리 정한 계약 기간 동안에만 거래 계약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일, 즉 만기일이 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어 소멸되게 됩니다. 두 번째 손익 구조입니다. 현물은 보유한 주식이나 상품 가격이 상승을 해야지만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방향 매매만 가능하고 선물은 선물 매수 계약 후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 선물 매도 계약 후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방향 매매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투자 금액입니다. 현물은 주식이나 상품을 매수할 때 지불해야 하는 주식 거래 금액 총액을 매도자에게 모두 지불해야 하는 반면 선물은 현물을 매수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의 5에서 15%만 증거금으로 증권사에 예치하면 현물과 동일한 손익이 발생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선물은 투자금의 일부를 활용해 현물에 대한 손실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고 원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해치 상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원칙이나 기준 없이 선물의 높은 레버리지만을 남용해 투기 거래만을 합니다. 물론 선물의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잘 이용한다면 단기간에 현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방향 매매가 가능해 주식 투자자들이 고전하는 하락장에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죠. 지난 코로나19 사태와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하락장에서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분들은 아주 큰 손실을 보았지만 선물 매도 포지션을 보유했던 투자자들은 투자 손실을 해지하는 것과 동시에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수가 반등했을 때 선물 매수 포지션을 분할로 진입한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선물의 높은 레버리지를 적절히 활용해 단기간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선물은 마치 부동산 갭 투자와 유사합니다. 아파트를 100% 현금 주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80에서 90%를 전세 세입자를 구해 충당하고 나머지 10에서 20% 금액만을 투자해 매매하는 것과 같죠. 약 8에서 10배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예상대로 부동산 가격이 10% 상승하면 투자 원금 대비 100% 수익률을 올리게 되지만 반대로 10% 하락하면 투자금 전액을 날리게 되는 거죠. 주식과 마찬가지로 선물 또한 충분한 이해와 위험관리 원칙, 자금관리 원칙 없이 매매에 뛰어든다면 상당히 위험한 투자 상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부동산 시장처럼 시장 가격의 추세만 잘 편승해 수익을 극대화한다면 현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선물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투자 손실을 피하는 것과 동시에 작은 금액으로도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큰 틀에서 현물과 선물의 차이점과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선물은 크게 국내의 선물과 해외 선물로 나뉘며 지수, 개별 주식, 에너지, 귀금속, 환율, 곡물, 채권 등 수많은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국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국내 선물, 해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해외 선물을 활용해 투자 손실을 해지하거나 투자할 수 있겠죠. 시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선택하고 적절히 활용하려면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의 종류와 선물의 각각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의 특성과 매매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선물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물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물은 크게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로 나뉩니다.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의 차이점을 크게 4가지로 나눈다면 사전 교육, 선물 종류, 거래 시간이 됩니다. 먼저 사전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선물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반면 해외 선물은 특별한 조건 없이 필요한 증거금만 증권사에 예치하면 바로 거래가 가능하죠. 국내 선물부터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선물이나 국내 옵션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파생상품 교육과정을 1시간 이상 이수한 후 증권사 HTS 프로그램을 통해 모의거래를 3시간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권계좌에 1천만원 이상의 기본 예탁금을 예치해 두어야 거래를 시작할 수 있죠. 만약 선물거래 이외에 추가로 옵션 매도 거래를 하고 싶다면 옵션 매수 미결제 약정을 10일 이상 보유해야 하고 기본 예탁금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늘려놔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해외 선물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선물이나 해외 옵션은 교육 과정이나 모의거래 이수 과정 없이 바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 선물이나 국내 옵션처럼 기본 예탁금을 요구하지도 않죠. 거래하고자 하는 선물의 증거금만 파생 계좌에 예치하면 바로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내 선물 사전 교육 및 모의거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측 상단 영상 카드로 띄워놓거나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다음은 선물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선물은 대표적으로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200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것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기준이 되는 지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국내 대형주들의 주가 변동에 따른 투자 손실을 피하기 위해 파생되어 나온 것이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주식에서 파생되어 나온 삼성전자 선물, 현대차 선물, 각각 섹터별로 파생되어 나온 섹터 지수 선물 등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낮고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아 대다수의 매매자들이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을 주로 거래합니다. 다음은 해외 선물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선물은 통화, 지수, 금리, 농축산물, 금속, 에너지 등등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국내 선물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종류의 선물들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자금이 유입되는 만큼 국내 선물 시장보다 유동성도 풍부하고 변동성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죠. 해외 선물 매매자가 가장 많이 거래하는 종목 중에는 나스닥 100 지수 선물, 항생 선물, S&P 500 지수 선물, 골드 선물, 크루드 오일 선물 등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선물 거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45분까지 거래 가능하고 해당 계약의 만기일에는 오후 3시 20분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해외 선물 거래 시간은 해외 선물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상장되어 있는 해외 선물 전체를 놓고 본다면 하루 24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지수 선물, 통화 선물 등등 오전 8시부터 새벽 7시까지 23시간 거래 가능하며 미국 같은 경우 3월 두 번째 일요일부터 11월 첫 번째 일요일까지 서머타임이 적용돼 장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1시간씩 앞당겨집니다.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 선물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필수 교육과정이나 기본 예탁금 1천만원이라는 조건이 요구되지만 해외 선물은 거래하고자 하는 선물의 증거금만 있으면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내 선물은 유동성이 풍부한 코스피 200 지수 선물로 거래 종류가 좁혀지지만 해외 선물은 거래 종류도 다양하고 전세계 자금이 유입되는 만큼 대다수의 상품의 유동성이 풍부해 선택의 폭이 넓고 매매 기회를 포착할 확률 또한 높습니다. 국내 선물은 거래 가능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45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해외 선물은 사실상 24시간 거래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매매 시간이 자유롭습니다. 이외에도 해외 선물은 선물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그에 맞춰 증거금 또한 다양하게 책정되어 증거금이 낮은 선물을 선택해 소액으로도 쉽게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내 선물보다 해외 선물 거래 수수료가 높은 편입니다.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와 협의하여
낮출 수 있습니다. 협의 수수료 적용 방법을 영상 하단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국내 선물보다 해외 선물의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변동성의 정도와 빈도수가 높아 큰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선물, 해외 선물 파생 계좌 모두 각각 개별로 개설해야 합니다. 여러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을 때 거래를 시작하기 위한 접근성, 거래 시간의 편의성, 소액으로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 다양한 선물 종류와 높은 유동성으로 수익의 기회가 많다는 점 등 여러가지 여건상 많은 매매자들이 국내 선물보다 해외 선물 거래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격적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선물마다 요구하는 증거금은 어떻게 확인하고 호가 단위와 틱당 가치는 얼마이며 해당 선물의 가격이 얼마나 움직이면 얼마만큼의 손익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손익의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매매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선물을 예로 들어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직트였습니다. 선물 매매를 처음 시작하면 거래하고자 하는 해당 선물의 상세 정보를 마주하게 됩니다. 해외 선물은 상품의 종류도 다양하고 상세 정보 또한 상품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초보 매매자 입장에서 상세 정보를 구성하는 생소한 용어와 복잡한 수치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물의 상세 정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매매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물의 상세 정보는 크게 기초자산, 손익의 계산 방법, 증거금, 월물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초자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물에서 기초자산이란 선물의 거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거래하고자 하는 선물의 가치를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대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연동하여 해당 선물 가격이 결정되고 계약 만료일에 선물 가격을 결정짓는 것 또한 기초자산 가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의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하여 코스피 200 지수 선물 가격이 결정되고 만기일 선물 가격 또한 코스피 200 지수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선물 매매를 할 때 기초자산의 개념은 이 정도만 알고 있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선물의 손익을 계산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호가 단위와 틱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매매자가 가장 많이 거래하는 종목 중 하나인 미니 나스닥 100 선물의 호가창과 종목 상세 영역을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니 나스닥 100 지수는 미국 나스닥 상장 종목 중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100개의 대표 기업의 시가총액을 지수한 것으로 S&P 500 지수와 더불어 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 기준이 되는 지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호가 영역을 보면 현재 미니 나스닥 100 선물을 거래하고자 하는 선물 매수자와 선물 매도자가 선물 가격을 제시하며 선물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체결가가 11,547.50포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 가격을 11,547.50포인트로 가정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좌측 하단 종목 상세 영역은 선택한 해당 선물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최소 가격 변동폭과 최소 가격 변동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 가격 변동폭, 다시 말해 호가 최소 단위는 1틱이며 해당 선물 가격의 최소 가격 변동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소 가격 변동액은 해당 선물의 1틱당 가치를 의미하며 1틱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호가 단위가 0.25이면 1틱에 0.25포인트가 움직이는 것이고 1틱을 달러로 환산하면 5달러가 됩니다. 다시 말해 현재 11,547.50포인트 하는 미니 나스닥 100 선물 가격이 1틱 0.25포인트가 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5달러의 손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11,547.50포인트에 선물 3계약을 매수한 후 선물 가격이 8틱 상승해 11,549.50포인트가 된다면 한 계약에 40달러의 손익이 발생하고 총 3계약을 매수했기 때문에 총 수익은 120달러가 됩니다. 만약 지수가 반대로 8틱 하락했다면 120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증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거금은 해당 선물 한 계약을 거래하기 위해 증권사에 예치해 두어야 하는 최소 예탁금을 뜻합니다. 제가 강의 초반에 증거금이란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일종의 계약금, 담보금의 개념으로 일정 수준의 증거금을 증권사에 예치해 두어야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미니 나스닥 100 선물의 증거금이 얼마이고 증거금률이 얼마인지 산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증거금률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선물의 가치를 산출해내야 합니다. 현재 미니 나스닥 100 선물의 가격은 11,547.50포인트입니다. 해당 선물의 1포인트를 달러로 환산하면 20달러가 됩니다. 1포인트를 달러로 환산한 값을 계약당 단위라고 합니다. 계약당 단위에 미니 나스닥 100 선물 가격을 곱하면 선물 한 계약의 본래 가치를 산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미니 나스닥 100 선물은 11,547.50포인트입니다. 11,547.50포인트의 계약 단위
20을 곱하면 23만 달러가 되고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2억 8천만 원이 됩니다. 미니 나스닥 100 선물 한 계약의 증거금이 1738달러이기 때문에 2100만 원으로 2억 8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선물 한 계약을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레버리지는 13.3배가 됩니다. 증거금은 증권거래소에서 정하며 각 선물 상품의 변동성과 위험도에 따라 상향 조정되기도 하고 하향 조정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증거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거금은 위탁 증거금과 유지 증거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위탁 증거금이란 선물 한 계약을 거래하기 위해 최소로 요구되는 증거금을 뜻하며 유지 증거금은 선물 한 계약이 체결된 이후 선물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는 증거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선물 한 계약을 매수한 후 지수가 하락하여 3,000달러의 손실이 발생했고 그대로 장이 마감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선물 매수자는 증권사에 납부한 증거금 17,380달러에서 3,000달러의 손실이 발생해 보유 예탁금이 유지증거금 이하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때 증권사에 예치해둔 증거금이 유지증거금 15,800달러를 하회하게 되어 선물 매매자는 증권사에서 추가 증거금 3,000달러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때 납부해야 하는 추가 증거금은 유지증거금이 아닌 위탁증거금에 맞게 납부를 해야 하며 납부한 금액은 원화가 아닌 달러로 환전해 정해진 시간까지 추가 납부해야 보유 선물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시간까지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증권사에서는 해당 선물 계약을 강제 청산합니다. 만약 선물 계약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표 발표나 갑작스러운 이슈로 인해 높은 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 보유 증거금이 20%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증권사에서 위험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하여 매매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계약을 강제 청산합니다. 이러한 강제 청산을 로스컷, 마진콜 또는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선물 매매는 현물 가치의 10% 내외의 금액으로 높은 레버리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단기간 엄청난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가격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인다면 단기간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과거 2022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유가의 변동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중에도 유가가 5에서 10% 이상 등락률을 보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고 단 하루 만에 마이너스 30% 이상 유가가 폭락하는 상황도 연출됐죠. 이때 선물 계약을 보유했던 매매자들은 높은 레버리지로 엄청난 수익을 얻기도 했지만 반대로 엄청난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순식간에 손실이 증거금 이상으로 발생해 증권사에 빚까지 생긴 매매자들도 많았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충분한 자금관리 원칙과 위험관리 원칙 위에서 활용되어야 합니다. 자금관리와 위험관리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월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물은 미리 정한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 만료일, 즉 만기일이 존재하며 만기일에 실물 인수도 또는 현금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월물은 선물 종류별로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매월 또는 3, 6, 9, 12 등 분기별로 결제월이 지정됩니다. HTS 화면을 보면 3개월 또는 1개월 단위로 만기가 서로 다른 월물들이 상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선물을 클릭하면 종목 상세 영역에 해당 계약의 만기일까지의 잔존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통보일이 되면 실물 인수도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에서 최초 통보일 전날 포지션을 정리하도록 유도하거나 반대 매매로 보유 계약을 청산합니다. 월물 중 진한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월물들은 해당 선물 중 거래가 가장 활발한 대표 월물을 뜻하며 대다수의 매매자들이 대표 월물을 선택해 거래를 합니다. 선물은 레버리지가 높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 대다수의 매매자들이 포지션을 다음날까지 유지하기보다 당일 진입하여 청산하는 데이 트레이딩을 원칙으로 거래를 합니다. 만약 포지션을 진입한 이후 다음날까지 보유 계약을 유지하거나 주말을 보내게 되면 그 사이 예상치 못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높은 레버리지로 인해 장 시작과 동시에 현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매매자는 현재 11,547.50포인트 하는 미니 나스닥 100 선물 한 계약을 거래하기 위해 17,380달러를 증거금으로 증권사에 예치해 두어야 합니다. 호가 최소 단위는 0.25포인트이며 1틱당 가치는 5달러입니다. 최소 가격 변동폭 0.25포인트가 움직일 때마다 최소 가격 변동금 5달러의 손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선물 매수 계약을 체결한 후 지수가 400틱 상승하면 2,000달러의 수익이 발생하지만 반대로 지수가 400틱 하락하면 2,000달러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2,000달러 손실이 발생한 상태로 장이 마감되면 정상가 기준으로 손익을 정산해 증권사에서 부족한 증거금만큼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정해진 시간까지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보유한 선물 계약은 강제 청산됩니다. 보유한 선물 계약은 만기일 당일까지 거래 가능하며 잔존일자로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물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선택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선물은 선물 한 개를 거래하기 위해 7,700달러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1틱당 10달러의 손익이 발생합니다. 골드 선물은 한 계약을 거래하기 위해 6,930달러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1틱당 10달러의 손익이 발생합니다. 선물 종류 중에는 증거금과 틱 가치가 10분의 1 수준인 마이크로 상품들이 있습니다. 증권사에 예치하는 증거금도 10분의 1 수준이고 틱 가치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거래가 가능하죠. 일반 선물 종목은 증거금도 높고 손익의 변동폭도 큰 만큼 초보 매매자분들은 모의거래로 거래 방법을 숙지한 후 마이크로 상품으로 시작하여 매매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증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또는 댓글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선물의 상세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매자가 거래를 하고자 하는 선물을 선택했고 상세 정보까지 확인했다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증권사에 거래 주문을 내야 할 것입니다. 선물에는 여러 종류의 주문 유형이 존재합니다. 만약 시장 상황이나 매매자의 의도와 맞지 않는 잘못된 유형의 주문을 넣게 되면 불리한 가격에 계약이 체결되거나 주문 타이밍을 놓쳐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선물의 주문 종류와 시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주문 유형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직트였습니다. 매매자가 매매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주문 실수입니다. 단 몇 초 동안에도 수십 틱 움직이는 선물 가격에 원하는 가격을 정하고 유리한 지점에 적절한 유형의 주문을 접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문 실수만으로도 수만 원에서 크게는 수백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거래 방법을 숙지하고 거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물의 주문 종류와 유형을 알아보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주문 선택과 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사 HTS 프로그램을 보면 주문을 접수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주문창이 존재합니다. 그중 선물 매매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호가 주문창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 종류와 각각의 사용 용도를 알아보고 실제 HTS 화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문의 종류는 크게 시장가 주문, 지정가 주문, MIT 주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지정가 주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정가 주문은 매매자가 주문한 가격에 도달했을 때 체결을 우선하기보다 지정된 가격을 우선으로 계약에 체결되도록 설정된 주문입니다. 그래서 체결 오차가 작고 지정한 주문 가격과 같거나 유리한 경우에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선물 호가 영역을 보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을 제시하며 선물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물 매수자는 매수 주문을 접수한 후 계약이 체결되면 체결된 시점으로부터 시장 가격이 상승해야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가격에 매수 계약을 체결해 높은 가격에 매도 청산해야 유리하죠. 반대로 선물 매도자는 매도 주문을 접수한 후 계약이 체결되면 체결된 시점으로부터 시장 가격이 하락해야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가격에 매도 계약을 체결해 낮은 가격에 매수 청산해야 유리하죠. 호가 영역을 보면 매수 호가는 현재가를 기준으로 낮은 가격 순서부터 호가가 형성되어 있고 매도 호가는 현재가 기준으로 높은 가격 순서부터 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물 매수자는 최우선 매수 호가에서 낮은 가격으로 가면 갈수록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선물 매도자는 최우선 매도 호가에서 높은 가격으로 가면 갈수록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선물 매수자가 지금 당장 선물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면 최우선 매도 호가를 지정해 주문을 접수하면 되고 선물 매도자가 지금 당장 선물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면 최우선 매수 호가를 지정해 주문을 접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크루드 오일 선물 가격이 등락을 보이며 상승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선물 매수자는 지금 당장 최우선 매도 호가의 주문을 접수해 계약을 체결하기보다 선물 가격이 조금 하락하여 현재가보다 유리한 가격에 도달했을 때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매매자가 원하는 가격을 지정하여 접수하는 주문을 지정가 주문이라고 합니다. 예상대로 시장 가격이 등락을 보이며 지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좀 더 유리한 가격에 계약을 체결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지정가 주문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정가 주문은 지정한 가격에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 방향으로 시장 가격이 빠르게 움직이면 매매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지정가 주문을 접수하면 지정한 가격에 도달했다 해도 잔량 순서에 밀려 주문이 체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가 주문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장가 주문은 매매자가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주문이 접수되는 것과 동시에 시장 가격으로 즉시 체결되도록 설정된 주문입니다. 호가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체결 오차가 크고 현재가보다 불리한 가격에 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크루드오일 선물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크루드오일 선물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선물 매수자는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신속히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가격을 정하지 않고 체결을 우선으로 접수하는 주문을 시장가 주문이라고 합니다. 시장가 주문 또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문 수량이 많은 경우 시장가 주문 시 매도 호가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대기 물량이 적고 호가 간격이 벌어져 있다면 아주 불리한 가격에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가 간격이 벌어져 있고 대기 물량도 한 계약씩 접수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가 매수 주문으로 3계약을 접수한다면 3계약이 순서대로 체결되어 매수 호가에서 지정가로 주문을 접수했을 때보다 상당히 불리한 가격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동성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경우에도 접수한 주문이 대량 주문에 밀려 아주 불리한 가격에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가 주문은 시장 가격이 손실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여 유리한 가격보다 빠른 손실 제한이 우선시 되어야 하거나 매매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어 빠른 체결을 우선시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접수를 해야 하는 주문입니다. 다음은 MIT 주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IT 주문은 선물 가격이 일정 가격 수준에 도달하면 미리 정해놓은 가격으로 주문이 실행되는 예약 주문을 말합니다. 주문은 시장가 주문, 지정가 주문 모두 가능합니다. MIT 주문 설명은 호가창 주문 영역을 설명하면서 함께 설명해 보겠습니다. 좌측 상단 돋보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외 종목 검색창이 뜹니다. 해당 화면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선물을 찾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클릭하여 크루드 오일 선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3월물 선물을 클릭하면 호가창 영역이 해당 선물의 주문 정보로 전환됩니다. 돋보기 아이콘 우측 현황판 영역은 현재 보유한 계약의 매수매도 계약의 수량과 매수매도 단가, 평가 손익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 정렬 영역은 현재 크루드오일 선물 가격을 세로로 나열한 것이며 각각의 칸은 호가 최소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준선을 중심으로 상단에는 매도 호가, 하단에는 매수 호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체결가를 현재가라 하며 크루드오일 선물 현재 가격을 파란색 박스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잔량은 해당 호가에 접수된 주문 수량을 나타내는 것이며 건수는 접수된 잔량을 몇 명의 매매자가 주문을 내었는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도 호가 79.44달러에 매도 잔량 21건수가 10일로 표기되어 있다면 총 11명의 매매자가 21개의 매도 주문을 79.44달러에 지정가 주문으로 접수한 것입니다. 매매자가 매도 주문을 접수하고 싶다면 좌측 파란색 영역을 클릭해 주문을 접수할 수 있으며 매수 주문을 접수하고 싶다면 우측 빨간색 영역을 클릭하여 주문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단 빨간색과 파란색 시장가 버튼을 클릭하면 시장가로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이 접수됩니다. 매수 매도 세로 영역에서 원하는 가격을 지정해 더블 클릭하면 지정가 주문이 접수됩니다. MIT 매수 매도 세로 영역에서 원하는 가격을 지정해 더블 클릭하면 MIT 예약 주문이 접수됩니다. 먼저 주문 방법을 선물 매수자로 예를 들어 지정가 주문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크루드오일 선물 가격이 등락을 보이며 상승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선물 매수자는 유리한 가격에 매수 계약을 체결시키기 위해 매수 지정가 주문 영역에서 최우선 매수 호가보다 5틱 낮은 79.37달러의 지정가 주문을 접수합니다. 원하는 가격에 주문을 접수하면 접수한 주문 가격에 계약수가 숫자로 표기됩니다. 한 번 주문으로 접수할 수 있는 계약수를 정정하고 싶다면 우측 상단 수량 설정 영역에서 원하는 수량을 클릭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량이 한 계약으로 설정되어 있어 한 번 주문에 한 개의 계약이 주문 접수됩니다. 만약 수량은 3계약으로 설정하면 종류와 상관없이 한 번 주문에 3계약이 주문으로 접수됩니다. 지정가 주문을 접수한 후 지정한 가격에 도달하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미체결 내역에 접수된 주문 내역이 표기됩니다. 체결되지 않은 미체결 주문을 취소하고 싶다면 주문한 영역 하단 취소 버튼을 클릭하거나 주문한 가격에 표기된 숫자를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를 화면 밖으로 밀어내면 주문이 취소됩니다. 만약 미체결된 모든 주문들을 한 번에 일괄 취소하고 싶다면 미체결 내역 상단 일괄 취소 버튼을 클릭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정한 가격을 변경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표기된 숫자를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를 원하는 가격으로 밀어 올리거나 내려 주문 가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가격이 원하는 가격까지 하락해 주문이 체결되면 매매자는 79.37달러에 체결된 선물 매수 한 계약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때 미체결 내역은 사라지고 미결제 약정에 보유한 선물 계약의 체결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현황판 영역에서 보유한 선물 계약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물 매수 계약이 체결되면 빨간색 점으로 체결 가격이 표기됩니다. 매수 계약을 체결한 후 크루드오일 선물 가격이 등락을 보이며 상승하고 있다면 매도 지정가 주문 영역에서 원하는 가격을 더블 클릭해 이익 실현 주문을 미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문을 접수한 후 선물 가격이 상승해 지정한 가격까지 도달하면 매도 주문이 체결되고
미결제 약정으로 보유한 선물 매수 계약은 수익으로 청산됩니다. 만약 예상과 다르게 선물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손실을 미리 제한하기 위해 선물 매수 계약을 체결한 후 원하는 가격에 손실 제한 주문을 접수하여 손실을 미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손실 제한 주문을 지정가 주문 영역에서 접수하면 최우선 매도 호가보다 불리한 가격에 매도 주문이 접수되어 지정가 주문이 아닌 시장가 주문으로 보유 계약이 바로 청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 제한 주문은 매도 지정가 주문 영역에서 주문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 MIT 주문 영역에서 주문을 접수해야 합니다. 주문을 접수한 후 선물 가격이 하락해 지정한 가격까지 도달하면 매도 MIT 주문이 체결돼 미결제 약정으로 보유한 선물 매수 계약은 손실로 청산됩니다. 이때 MIT 주문은 시장가 주문으로 접수되며 주문 유형을 지정가로 변경하고 싶다면 상단 MIT를 클릭해 주문 설정을 시장가에서 0으로 변경해 지정가 주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물 매수 계약을 체결한 후 선물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여 가격과 상관없이 손실을 즉시 제한하고 싶다면 매도 시장가 주문을 클릭하거나 현재가보다 낮은 지정가 주문 영역을 더블 클릭해 손실을 빠르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선물 매수 주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루도의 선물 가격이 등락을 보이며 상승한다면 현재가보다 좀 더 유리한 가격에 지정가 주문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 가격이 추세를 형성하며 빠르게 상승한다면 빠른 체결을 위해 시장가 주문을 클릭하여 최우선 매도 호가로 매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선물 매수 계약을 보유한 상태에서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을 지정하여 이익 실현 주문을 접수하고 싶다면 매도 지정가 주문 영역에서 원하는 가격을 클릭해 이익 실현 주문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매수 계약을 체결한 후 시장 가격 하락을 대비해 손실 제한 주문을 접수하고 싶다면 MIT 주문 영역에서 원하는 가격을 클릭해 주문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수 계약을 체결한 직후 시장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여 가격과 상관없이 손실을 즉시 제한하고 싶다면 시장가 매도 주문을 클릭하거나 현재가보다 낮은 매도 지정가 가격에 주문을 클릭해 최우선 매도 호가로 선물 매수 계약을 즉시 청산할 수 있습니다. 선물 매도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주문을 접수하고 체결하면 됩니다. 선물 매도 주문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루도의 선물 가격이 등락을 보이며 하락한다면 현재가보다 조금 더 유리한 가격에 지정가 주문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 가격이 추세를 형성하며 빠르게 하락한다면 빠른 체결을 위해 시장가 주문을 클릭하여 최우선 매수 호가로 매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선물 매도 계약을 보유한 상태에서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을 지정하여 이익 실현 주문을 접수하고 싶다면 매수 지정가 주문 영역에서 원하는 가격을 클릭해 이익 실현 주문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매도 계약을 체결한 후 시장 가격 상승을 대비해 손실 제한 주문을 접수하고 싶다면 MIT 주문 영역에서 원하는 가격을 클릭해 주문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 계약을 체결한 직후 시장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여 가격과 상관없이 손실을 즉시 제한하고 싶다면 시장가 매수 주문을 클릭하거나 현재가보다 낮은 매도 지정가 가격의 주문을 클릭해 최우선 매수 호가로 선물 매도 계약을 즉시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익 실현 주문과 손실 제한 주문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OCO 주문, 진입 연계 주문, TS 주문 등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주문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주문 유형과 부가적인 기능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물 매매를 시작하기 위한 기본 개념과 기초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선물 매매자가 본격적으로 매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매매 전략, 자금 관리, 심리 관리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빠진다면 장기적으로 절대 성공적인 매매를 할 수 없죠. 시장의 마법사들이라는 책을 보면 세계 최고의 트레이더 17인의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매매 전략과 스타일은 전부 달랐지만 단 한 명의 트레이더도 철저한 자금 관리를 하지 않았던 트레이더들은 없었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자금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직트였습니다. 선물 매매를 시작하면 3개월 이내에 95%의 매매자가 돈을 잃고 상위 5%만 수익을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익을 내는 상위 5% 또한 매매에 선천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상위 5%가 돈을 버는 것만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리처드 데니스는 유능한 트레이더는 선천적 재능으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후천적으로 길러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고자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터틀 수련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고 경비원, 회계사, 가난한 이민자, 도박사,
피아니스트, 공군 장교, 게임 디자이너 등 무작위로 사람을 뽑아 교육을 진행했죠. 그 결과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평균 수천 %의 수익률을 올리며 자신의 주장을 증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터틀 프로그램에는 특별한 매매 기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매 기법은 너무나 단순했죠. 대신 정교한 수학적 분석이 성공적인 매매를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95%의 매매자들이 돈을 잃는 이유는 몇 가지 단순한 수학적 오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학적 오류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금관리 부재로 인해 발생하게 되죠. 이 영상을 보면 주식, 선물, 옵션 매매를 이제 막 시작한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매매를 해오던 경험자까지 내가 왜 손실만을 보며 매매를 해왔는지 그 이유를 처음 알게 되실 겁니다. 기존에 이러한 영상이 없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거나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영상 제작이 안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 또한 이번 영상을 제작하는데 유료 강의 내용 중 자금관리 파트 일부 내용을 공개하게 되었고 영상 제작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는 유능한 트레이더들은 선물 매매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승률이 높은 매매 타이밍을 쉽게 잡아냅니다. 그래서 매매 비중을 어느 정도 높게 잡아도 승률 면에서나 손익비 면에서 수학적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드물죠. 그만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매매 비중을 높게 잡고 매매를 반복해도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정도의 경험을 쌓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관리 없이 유능한 트레이더를 따라하며 매매 비중을 높게 잡고 매매를 지속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계산은 바닥을 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자금관리가 무엇이고 어떤 수학적 오류에 빠져 95%의 매매자들이 손실만을 보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초보 매매자가 매매 비중이 높고 변동성이 높은 거래를 지속하면 손익의 비대칭성의 함정에 빠져 절대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자금관리에 앞서 아주 간단한 개념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매매자가 총 자산이 10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A 매매자가 과도한 비중으로 포지션을 진입해 총 자산의 마이너스 50%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원금 100만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플러스 50%의 수익률을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률의 2배인 100%를 수익률로 올려야 원금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매매 비중이 클 때에는 한 번 발생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발생시켜야 하는 수익의 수준이 손실 수준보다 훨씬 더 커야 손실을 만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기하 평균으로 인한 손익의 비대칭 현상은 손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1.01%의 수익률을 올려야 원금이 회복되지만 마이너스 3% 손실이 발생한 경우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3.09%를 마이너스 10% 손실이 발생한 경우 11.11%를 마이너스 30% 손실이 발생한 경우 42%를 마이너스 50% 손실이 발생한 경우 100%를 90%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 남아있는 금액의 9배인 900%를 수익률로 올려야 원금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 자산이 1000만원일 때 마이너스 1%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남은 990만원으로 10만원을 회복하기 위해 1% 수준의 수익률을 올리면 원금이 회복되지만 50%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남은 500만원으로 500만원을 회복하기 위해 100% 수익률을 올려야 원금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매매 비중이 작아 손실 규모가 작을 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매 비중이 커 손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은커녕 원금 회복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조건에서 손실보다 수익이 더 큰 매매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매매자가 첫 번째 거래에서 30% 수익이 발생했다가 두 번째 거래에서 마이너스 20% 손실이 발생했다면 4%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B 매매자가 첫 번째 거래에서 20% 수익이 발생했다가 두 번째 거래에서 마이너스 10%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익률이 30%에서 20%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8% 수익률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30% 수익이 발생했다가 마이너스 20%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4%밖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20% 수익이 발생했다가 마이너스 10% 손실이 발생하면 8%의 수익률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손익의 변동성 감소만으로 수익이 4%에서 8%로 약 2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손익의 변동폭을 늘려보겠습니다. A 매매자가 첫 번째 거래에서 60% 수익이 발생했다가 두 번째 거래에서 40%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손실률보다 수익률이 20%나 높으니 수익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마이너스 4%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B 매매자가 첫 번째 거래에서 6% 수익이 발생했다가 두 번째 거래에서 4%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손실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1.8%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매매 비중이 높은 매매를 하거나 변동성이 높은 매매를 하여 손익의 변동폭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리 수익률이 손실률보다 높은 매매를 지속한다 해도 결국에는 파산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보 매매자가 얼마만큼의 매매 비중으로 매매를 지속해야 절대 파산하지 않고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피터 드리커가 남긴 계량적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유명한 말 중 이런 말이
말이 있습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즉 아무리 탁월한 매매 기법을 알고 있다 해도 자신의 매매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자금관리 원칙을 정립하지 못하면 결국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손실나는 매매를 개선시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61명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61명의 실험 참여자들에게 각각 $25를 지급하고 60% 확률로 앞면이 나오는 동전 던지기 게임에 베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동전의 앞면을 맞추어 게임에서 이기게 되면 베팅 금액의 2배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뒷면이 나와 틀리면 베팅금 전액을 잃게 되는 게임이었죠. 이 게임에서 최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250였다고 합니다. 실험 참여자 중 과연 몇 명이나 최대 금액인 $250를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승률이 60%나 되는 우위가 있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28%의 참여자가 파산을 하였고 나머지 72%의 평균 보유액은 $9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중 최대 수익금에 도달한 참여자는 21%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죠. 우위가 있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3명 중 1명이 파산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61명 중 18명의 참여자는 한 번 동전 던지기 게임에 올인을 했고 3분의 2의 참여자는 어떤 판에서는 승률이 40%밖에 되지 않는 뒷면에 돈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없죠. 이와 같은 실험 결과처럼 투자나 매매에서도 어떻게 자금관리 운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면 아무리 우위가 있는 거래를 지속한다 해도 자금 운용을 단순히 감에만 의존하거나 감정적인 매매로 인해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처럼 앞면이 나올 확률 60%, 수익금과 손실금액이 같아 손익비가 1인 게임이 있다면 켈리의 공식에 대입하여 최적의 베팅 금액을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켈리의 공식에 대입해 본다면 최적의 베팅 금액은 총 자산의 20%를 베팅하는 것이 최적의 베팅 금액이 됩니다. 이와 같은 베팅 방식으로 게임을 지속하여 복리로 자금을 운용하게 되면 절대 파산하지 않고 가장 빠르게 최대 수익에 도달할 수 있게 되죠. 방금 설명드린 연구 결과는 켈리의 법칙을 소개할 때 많이 사용되는 실제 연구 사례입니다.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선물 옵션 또한 체계적인 자금관리 원칙을 정립하지 않고 직감에만 의존하여 자금을 운용하게 된다면 아무리 우위가 있는 거래를 지속해도 자산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과적으로 100%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보 매매자라면 누구나 매매를 하면서 한 번쯤은 불안하거나 초조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매매를 하기 전 체계적인 자금관리 원칙을 정립하지 못하여 장기적으로 자신의 매매 기법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스스로의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철저한 자금관리 원칙만 뒷받침되어 있어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매매를 지속할 수 있으며 최소한 돈을 잃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투자나 매매에 있어 자금관리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래 방법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복리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래 방법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우위가 있는 거래 방법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는 일관된 매매 방식으로 매매를 기록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 승률과 손익비를 산출하여 켈리의 공식에 대입해 보아야 하죠. 이때 켈리의 공식이란 우위가 있는 거래를 지속한다고 했을 때 총 자산의 몇 %를 투입해야 절대 파산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복리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공식입니다. 먼저 켈리의 공식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매매자의 총 자산은 1000만 원입니다. 70% 확률로 수익이 발생하는 어떤 특별한 매매 기법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매매를 성공하면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매매를 실패하면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거래를 지속한다고 했을 때 총 자산의 몇 %를 투입해야 절대 파산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복리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리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승률 70%, 평균 수익 100만원, 평균 손실 100만원인 거래를 켈리의 공식에 대입해 본다면 최적의 매매 비중은 총 자산의 40%가 됩니다. 이때 평균 수익이나 평균 손실 대신 평균 수익률이나 평균 손실률을 대입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은 매매를 반복한다고 했을 때 총 자산의 40%를 지속해서 투입한다면 절대 파산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복리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 켈리의 공식에 대입해 산출된 최적의 매매 베팅 금액에서 단 1%라도 매매 비중을 높인다면 결국 장기적으로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이 공식은 수많은 천재 수학자들을 통해 검증된 공식이며 실제 워렌 버핏을 비롯한 수많은 성공한 투자자와 트레이더들이 자신의 자금 관리에 적용시켜 성공함으로써 실제 매매에서도 수없이 검증한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공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감에만 의존하며 매매를 하는 걸까요? 제 생각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기간 큰 수익을 노리며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자금 관리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금 관리에 관심이 있다 해도 지속해서 일관성 있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을 찾아 스스로 매매를 기록하고 통계적 승률과 손익비를 산출해 그 실효를 검증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일 겁니다. 켈리의 공식에 대입해 보았을 때 의미 있는 매매 비중을 산출해내기 위해서는
평균 승률을 높이거나 손실보다 수익이 높게 발생하는 일관된 거래 방식을 찾아내어 거래에서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승률이 70%이지만 평균 수익보다 평균 손실이 훨씬 더 크다면 거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겠죠. 승률이 70%이고 평균 수익이 100만원, 평균 손실이 250만원일 때 승률과 손익비를 캘리의 공식에 대입해 본다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초보 매매자가 아무런 우위 없이 매매를 시작하게 되면 50% 확률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주식이나 선물 시장에서 평균 승률은 50% 정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 거래자들이 수익보다 손실을 오래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손익비는 1에 못 미치겠죠. 하지만 좀 더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평균 수익과 평균 손실이 같다는 가정하에 손익비를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우위가 없는 거래를 지속한다고 했을 때 승률과 손익비를 캘리의 공식에 대입해 본다면 최적의 베팅 금액은 0이 나오게 됩니다. 우위가 없는 거래를 지속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수수료와 슬리피지로 인해 자산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 결국엔 파산을 하게 되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패턴을 찾아내어 매매 수익률을 올리거나 손실을 빠르게 청산하고 수익을 오래 보유하면서 손익비를 높여 거래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위 있는 거래 방법을 찾아냈고 그 실효성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매매를 장기간 기록하여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 확률과 손익비를 산출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통계적 확률이란 동일한 조건의 진입과 청산 데이터를 수집하여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장기간의 비율이 뒷받침되어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매 승률과 손익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매매의 동일한 조건을 설정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매매 방법으로 성공과 실패의 모든 경우의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지만 통계적 승률과 손익비를 구할 수 있으며 캘리의 공식에 대입하여 시장에서 우위가 있는 거래 방법인지 아닌지를 비로소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통계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매매 횟수는 최소 30회가 넘어야 합니다. 최소 30회 이상의 매매가 아니라면 표본이 너무 적어 단순히 운에 의해 결정된 값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매매 방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 적어도 30회 이상의 일관된 매매 방식으로 승률과 손익비를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계적 확률과 더불어 매매에서의 손익비는 단순히 수익과 손실만을 반영하여 산출하기보다 슬리피지나 거래 수수료를 고려하여 반영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위가 있는 매매 기법을 찾아 캘리의 공식에 대입하여 최적의 매매 비중을 산출해도 산출한 비중을 그대로 매매에 적용하기보다 산출된 매매 비중에서 절반 이하의 금액으로 낮춰 잡아 매매 비중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자신의 매매 기법이 상승장이나 하락장에서만 유효한 매매 기법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매매 비중을 산출하였다 해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시장에는 이미 검증된 수많은 매매 패턴과 기법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매매자들이 자금 관리를 간과한 채 수학적 오류에 빠지며 여러 기법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다음 영상에서는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여러 시장 패턴과 매매 기법을 알아보고 캘리의 공식에 대입해 그 실효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직트였습니다. 세상에는 이미 검증된 수많은 매매 기법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시장 참여자 중 95%는 실패하고 극소수만 성공하는 걸까요? 95%의 시장 참여자들은 주식 고수나 유능한 트레이더들의 매매 기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매매 기법을 1대1 코칭으로 교육받아도 이 개념 하나를 모르고 있다면 100%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장담합니다. 95%의 매매자들이 모르고 있던 사실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에서 우위가 있는 매매 기법이란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어떠한 시장 상황이 다른 시장 상황에 비해 특정한 일이 일어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확률적 지표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는 행운이나 예측에 기대는 것이 아닌 철저한 확률적 통계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승률이 70%이고 매매를 성공하면 100만원의 수익, 매매를 실패하면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돌파 매매 기법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우위가 있는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지속하면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만약 매매자가 돌파 매매를 반복하여 수익이 발생해도 총 자산의 42%의 자본 감소를 허용하는 매매를 지속한다면 장기적으로 100% 파산합니다. 만약 총 자산의 30%의 자본 감소를 허용하는 매매를 지속해도 손익비를 관리하지 못해 수익보다 손실이 큰 매매를 한다면 이 또한 100%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이미 검증된 수많은 매매 기법이 시장에 널려 있어도 대다수의 매매자들이 파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매 기법 이외에 성공적인 매매를 위한 여러 요소들을 간과한 채 시장을 예측해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매매 기법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죠. 검증된 매매 기법을 활용해 확률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7단계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1단계, 확률적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 방법을 찾는다. 2단계, 동일한 거래 방법을 시장에 적용해 모의거래로 매매를 기록한다. 3단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캘리의 공식에 대입해 최적의 매매 비중을 산출한다.
4단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사전에 미리 측정해 정교한 매매 계획을 수립한다. 5단계, 포지션을 진입한다. 6단계,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매매의 문제점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7단계, 결과값을 바탕으로 매매자 스스로 신뢰할 만한 매매 규칙과 원칙을 정립한다. 대다수의 매매자들은 1단계, 시장에서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매매 기법만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매매 비중을 산출할 수도 없고 손절 금액을 얼마로 설정해야 되는 기준 자체도 없으며 동일한 조건의 매매를 기록하거나 개선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매매 기법을 알고 있다 해도 나머지 2에서 7단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유도 모른 채 손실만을 보는 거래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 검증된 터틀 트레이딩 매매 기법의 7단계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터틀 트레이딩 매매 기법은 돌파, 이동평균, 지지 저항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산 기준은 진입 가격으로 최대 이 ATR의 지점에 이르르면 손실을 감수하고 포지션을 청산합니다. investing.com 기술 차트에서 ATR을 확인할 수 있지만 종목별로 산출되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ATR 손절 가격을 통상 총 자산의 2%로 설정하겠습니다. 2020년도 S&P 500 지수 선물 차트를 보면 깊은 하락 후 반등하는 과정에서 4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약 20일여일 동안 박스권을 그리며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월 4일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며 약 20일간의 저항을 뚫고 지수 선물 가격이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터틀 트레이딩 매매 원칙에 따르면 20일간의 저항을 뚫고 상향 돌파한 5월 20일쯤이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매수 후 약 1년 3개월 동안 지수는 추세를 그리며 상승합니다.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 10월 5일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며 추세 전환의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때가 청산 시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만 놓고 보면 단순한 전략만으로 상당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터틀 시스템은 돌파로 포지션 진입을 시도하지만 돌파가 이루어졌다 해도 대다수 추세를 형성하지 못하고 등락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보다는 손실로 포지션이 청산되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으로 부담이 컸다고 하죠. 터틀 트레이딩의 평균 승률은 35% 정도가 됩니다. 10번 매매를 하면 평균 7번 정도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터틀 트레이딩 같은 검증된 매매 기법을 그대로 따라하려 해도 잦은 손실을 경험하다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매매가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인지 아닌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매매 방법으로 매매를 기록하여 승률과 손익비를 산출하고 켈리의 공식에 대입해 장기적으로 우위가 있는 거래 방법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검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터틀 트레이딩의 매매 기법을 검증하기 위해 1천만원으로 매매를 반복하여 평균 승률 35%, 평균 수익 80만원, 평균 손실 20만원이라는 결과값이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값을 켈리의 공식에 대입해본다면 최적의 매매 비중은 총 자산의 18%가 되며 1회 매매 시 총 자산의 최대 감소는 18%로 설정해야 절대 파산하지 않고 꾸준한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변수를 고려한다면 그 값의 절반인 9%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죠. 실제 터틀 트레이딩의 최대 손실은 총 자산의 2% 자본 감소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실패 끝에 매매가 성공하여 추세를 형성하게 되면 단계별로 포지션을 추가 진입하는 형식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해 손익비를 개선시켰다고 합니다. 시장의 마법사들에 나오는 세계적인 트레이더들의 손실 원칙을 보면 대다수 2%의 룰을 지켰다고 합니다. 1회 매매 시 최대 손실을 총 자산의 2%의 자본 감소로 설정해 놓는 거죠. 이렇게 매매 비중을 낮춰 잡으면 우위가 있는 거래를 일관성 있게 지속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최적의 매매 비중보다 보수적인 매매 비중으로 설정됩니다. 대수의 법칙에 의해 연속적인 손실이 발생해도 파산할 확률을 희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면 대다수의 초보 트레이더들은 확률적 사고를 하지 못해 매매 계획도 원칙도 없이 그저 높은 수익률만을 기대하며 매매 비중을 높게 잡습니다. 특별한 매매 기법이 미래 시장 가격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최대 손실 금액도 총 자산의 20%, 30% 정도는 감소할 수 있다는 자만을 하게 됩니다. 시장을 분석하고 노력하여 예측의 확신이 강한 경우 손실 제한 금액을 정하지 않고 매매를 하는 초보 트레이더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위가 있는 매매 기법을 알고 있다 해도 결과적으로 100% 파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왜 95%의 매매자들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성공적인 매매를 위한 7단계를 적용하고 실행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늘 손실만 보던 트레이더에서 주변에서 부러움을 살 만큼 큰 돈을 버는 상위 5% 트레이더가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시장에서 우위가 있는 여러 매매 기법과 승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 지표를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참고하여 자신만의 매매 기법과 원칙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매매를 하다 보면 누구나 겪게 되고 극복해야 하는 감정과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여러 실수들만 피할 수 있어도 큰 돈을 아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극복해야 하는 4가지 감정,
희망, 매수했으니 곧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걱정, 더 이상의 손실은 볼 수 없다. 이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다. 탐욕, 지금 이 포지션으로 큰돈을 벌고 있다. 포지션 크기를 2배로 늘려야겠다. 절망, 이 트레이딩 시스템은 적절치 않다. 계속 손실을 내고 있다. 사람들이 현실을 왜곡하며 바라보는 것을 인지적 평양이라고 부릅니다. 유능한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면 최신 평양, 자신의 판단을 믿고 그 속에서 안도감을 느끼고 싶은 강한 욕구, 미래를 예측하려는 경향 등등 심리적인 요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심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초보 트레이더라면 누구나 겪는 8가지 실수, 손실 회피, 이익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려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 매몰 비용 효과, 장래에 지출할 수 있는 비용보다 이미 지출한 비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 처분 효과, 현재의 이익을 보전하는데 급급해야 하는 반면 손실은 방치하려는 경향, 결과 편향,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결정의 질보다 그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경향, 최신 편향, 과거의 자료나 경험보다 최근 자료나 경험에 더 큰 비중을 두려는 경향, 단내리기,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향, 편승 효과, 다른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유로 같이 그것을 믿는 경향, 소수의 법칙에 대한 믿음, 극히 적은 정보를 바탕으로 타당성이 없는 결론을 도출하려는 경향. 마지막으로 제가 오랜 기간 매매를 해오면서 느낀 점 한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매매에 녹여낸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토대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1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매를 해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깨닫고 반성한 한 가지가 있죠. 그건 바로 제 돈을 너무 함부로 대했다는 점입니다. 너무 진부하고 원론적이며 식상한 말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나 매매를 시작하게 된다면 옵션을 떠나 그 어떤 투자 상품을 대상으로 투자를 시작하던 장담하는데 절대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수중에 있는 돈을 진심으로 소중히 생각했다면 투자를 시작하기 전 투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았을 것이며 스스로 납득시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노력과 준비를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큰 돈을 벌 수 있을지에만 혈안이 되어 특별한 매매 기법을 찾아다니거나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매매 기회만을 찾아다녔고 늘 좋지 못한 결과만을 얻었는지도 모릅니다. 도박에 중독되거나 불법적인 일로 쉽게 돈을 벌거나 사기를 쳐서 돈 번 사람 중 그 돈을 유지하거나 증식시키는 사람은 쉽게 본 적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돈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너무 흔하고 가볍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누군가 저에게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배운 점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돈을 대하는 정중한 태도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돈뿐만 아니라 매매에 대한 모든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인색하게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갓난아이를 돌보는 부모는 세상 무엇보다 아이를 소중히 대합니다. 굳이 아이를 소중히 대하려는 노력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먹는 거, 입는 거, 심지어 마시는 공기마저도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 고민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갓난아이가 소중하다고 해서 자신의 소유물처럼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관점에서 정말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고민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돈을 갓난아이를 소중히 대하는 것처럼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자신의 돈을 소중히 대한다면 지금까지의 강의 내용을 전부 꼼꼼히 여러 번 반복하여 시청하라고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메모해가며 여러 번 반복해 보셨을 것이며 자신이 하고 있는 투자 상품에 옵션이라는 파생 상품을 실제 적용해 봤을 때 그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의 투자로 연습해보고 검증하는 기간을 반드시 거친 후 소액으로 실전 거래를 시작하려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번거롭고 귀찮다 느껴진다면 어떤 분야의 투자가 되었든 잠시 미루시기 바랍니다. 애쓰고 노력해서 억지로 이러한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자신의 돈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과 같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돈을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소중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제가 경험을 통해 배운 모든 것들을 가르쳐 드림으로써 매매를 하며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손실을 사전에 피하고 좀 더 올바른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정직한 안내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이 저의 성공과 직결된다는 믿음 하에 성공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실전 매매를 하시기 전 피땀 흘려 모은 자신의 돈에게 미안하지 않을 만큼의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 매매를 시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태도와 돈에 대한 관점이 여러분들의 돈을 지키고 키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큰 배경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 모두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좀 더 여러분에게 도움될 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